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덕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주 평론가, 조현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해서 이제 회유를 바라는, 회복을 바라는 얘기를 덕담으로 시작을 했지만 좀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지만 그 말 자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서글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야말로 지금 다당제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하는데 그 양당 독과점 체제의 가장 큰 혜택을 보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낙점을 받아서 민주당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그동안 정치 생활을 굉장히 온실 속에서 편하게 하신 분입니다. 오선 의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민주당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되었죠. 그리고 당대표와 총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경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돌연 당대표 체제를 비난하더니 당을 뛰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올바르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탈당 선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탈당 선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이제 3파전이 펼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탈당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꽃길만 걸었다. 민주당의 울타리 내에서 꽃길만 걸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에 그 꽃길 걸었던 민주당과 과연 같은 당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낯선 집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사당화가 지나치다 못해서 1인 정당에 가깝고 그야말로 방탄 정당에 올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의 지난 그 전통과 역사가 DJ 정신, 노무현 정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통합이나 화합의 정신, 그리고 원칙 있는 패배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그 정신이 어디로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박으로 좌표 찍어서 마치 공격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숨 쉴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눈 내리는 연말에 그 이재명 대표와 두 분이 만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럼 형식적인 만남, 거기에서 어떤 진실 어린 이야기가 오갔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고 아예 은퇴 얘기까지도 나오던데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격앙이 돼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에는 전대미문의 피습 사건까지 겪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됐건 당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총선, 위중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 그리고 제3지대에 나선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지금 중차대한 그런 소명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방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납득이 안 되죠. 지금 대장동 사건 자체가 어떻게 불거진 겁니까? 지난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죠. 최측근의 제보에 따라서 불거진 사건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이재명 당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과와 사죄의 말도 없는 상태에서 방탄 정국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이죠. 네, 그렇다면 추가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와 만나긴 했거든요. 하지만 잡겠다는 제스처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아, 이 사람은 결국 나랑 헤어질 사람이다라는 걸 이미 이재명 대표는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건 아니냐? 물론 두 분께서 만나셨을 때 정확하게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대화 자체는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선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선결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결과는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대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방탄의 원인 제공자가 이낙연 전 대표다. 방탄의 원인 제공이라 하면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 본질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누구냐,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누구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언론에 제보하고 그 이후에 과정들이 있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지금 어차피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결과는 대법원의 최종 판정이 나와 봐야 하겠습니다만 너무나 복잡하고 단군 일의 최대 수익을 사적으로 몰아줬다는 그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실체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권 후보가 되면 되겠는가 하는 그 진실을 쫓는 마음으로 이를테면 제보를 했다고 해서 그 제보한 사람이 사법 리스크의 주체입니까?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나감으로 해서 민주당의 이제 분열은 시작되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명백하게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서 신당에 합류할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탈당을 선언한 세 분을 제외하고 심지어 지금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굉장히 가까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탈당을 하지 않으셨죠. 그것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만한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어차피 그 하위 20%가 이미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단도 한번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더라도 어찌됐건 하위 20%의 명단은 확정이 되었고 그 명단에 들었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음 차기 총선의 경선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에서 출마를 위해서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현역 의원들 숫자가 어떻게 보면 꽤 많을 수도 있겠다. 두 자릿수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하위 20% 같은 경우에 명단은 공포되지는 않았습니다. 밀보한 상태에서 이제 공관위로 뿌려져 있는 상태고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20명이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부 이제 돌아다니는 명단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탈당한 3인방이 내일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전 의원이 이제 최초로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합류를 했고 지금 원칙과 상식 4분이 아니라 그중에서 1분 빠지고 3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오늘 탈당 선언을 했는데 지금 그 탈당을 만료한다는 의원들이 129명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오늘 민주당.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제외하고 약 35명 내외라고 해요. 그럼 그분들의 경우는 탈당 만료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스탠스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얼추 이제 예를 들면 컷오프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의 숫자와 비슷하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되는 그 탈당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 줄줄이 탈당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것은 거의 분당 수준에 이르르는 이것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과 상당한 연계가 이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공천에서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 선거 자체에
뺐잖아 다하다는 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음. 다음 총선이 본인에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싶습니다. 지금 신당을 보통 창당을 할 때는 대선 주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원칙과 상식에 속해 있는 그 3명의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신당을 운영하고 본인은 뒤에서 그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일단 다음 차기 총선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낙연 신당이 다음 차기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원칙과 상식에 있는 그 3분만으로는 안 되시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금태섭 신당과 같은 다른 신당과의 빅텐트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화학적 결합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를 아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적 결합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결합이 과연 잡음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그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에서 나온 뿌리기 때문에 그렇죠. 힘을 합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신당과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 과연 그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수단을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 과연 그 과정 중에서 그 넓은 스펙트럼의 분들이 한 뜻으로 모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과제이기는 할 텐데요. 만약에 빅텐트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의미 있는 제3지대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두가 뜻만 같이 한다면 뭐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쟁취해야 하는 것이고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 하나로 모여진다면은 그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예로 보자면은 그 천하용인에서도 김용태 청년 최고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용이 빠졌다. 네 명이 합류하는 데서도 한 명이 빠졌고 네. 이번에 원칙과 상식에서도 뜻하지 않게 한 분이 빠지셨단 말이죠. 네, 윤영찬 의원이 빠졌죠. 그렇죠. 그만큼 어떤 같은 의지로 모였어도 실행에 옮겨지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그런 예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3번 받으려면 그렇죠. 의원 많은 사람이 유리하니까 즉 원칙과 상식이 주가 되는 겁니까? 원칙과 상식의 경우에는 현재는 3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보니까 네.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여당 입장에서도 다수의 의원이 또 탈당을 하고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지금 용산에서 내려오게 되는 영남 중진 의원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또 복수의 의원들이 탈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숫자가 많다고 한다면 역시나 뭐 10명 내외의 그런 두 자리 숫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역 의원 숫자만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꽤 큰 규모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빅텐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빅텐트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거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명분 없이 차기 총선을 불과 몇 개월 남겨두고 그동안 제3지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급조되었기 때문에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 숫자만 많다고 해서 다음 차기 총선에서 중도층의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는 좀 회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의 주도권 많은 사람이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셨어요. 뭐 천하람 그러니까 공동 대표, 공동 창준위원장인가요? 얘기로는 그 처음에는 10석 내외 얘기를 하시다가 최근에는 5석 내외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분들은 원칙과 상식밖에는 없죠.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그 개혁 신당에는 뭐 5석, 10석 얘기하는 것이 지금 연기만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합류를 해서 실질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빅텐트에서 목소리도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의당이 6석이기 때문에 7석 이상이 돼야 3번 기호를 받을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7석 이상을 목표로 해서 빅텐트를 치게 된다면은 이분들이 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좀 회의적으로 보긴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느슨한 연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느슨한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비례대표는 따로따로 내고 지역구에서도 가능한 쪽으로 한 명을 몰아주자라는 네. 식으로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또 이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천 잡음 없이 과연 스무스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의 합류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눈에 잡히는 것은 원칙과 상식 의원들 이외에는 지금 별반 눈에 보이는 그 결과는 없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이 정도 듣고요.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공관이 구성됐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10명. 비교적 또 연령대가 70년대 이후생들이 이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전문직 주로 이제 법률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착 들었을 때 그 비대위 구성했을 때와 좀 비슷한 느낌을 줬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고 또 세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새 정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당내의 어떤 이권관계나 빚이 없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선한 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립감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잡고 네. 또 공천관리위원장도 또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지금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쿨하게 하겠다 이런 각오를 이야기하신 만큼 좋은 출발을 기대해 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관이 구성 어떻게 보셨는지. 불사조가 지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불사조. 이철규 의원은 도대체 네. 매번 살아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 바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했죠. 그렇죠. 그때는 보선 참패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공관위원까지 되었죠. 공관위원 중에 지금 이철규 의원만큼 방금 말씀하신 그립감이 센 의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중에서는 가장 다선 의원이시고요. 직전 사무총장까지 하셨죠. 과연 공관위원회 회의에서 이철규 의원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과연 제동을 걸 만한 분이 있으실까 싶습니다. 지금 의원들 중에 한 7분인가요? 정치 경험이 전무하신 분들이세요. 과연 이철규 현역 의원의 그런 말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분이 과연 있으실까? 저는 사실상 용산이 다음 공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이번 공관위원 인선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걸로 윤심은 작용할 것이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 온리원 이철규 의원으로 상징되는 소위 얘기해서 윤심이 작동할 것이다. 윤핵관의 핵심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직을 내려놨죠. 지난번 보궐선거 이후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새로 취임을 했고 그 당시에서 인재영입을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신인이기도 하고 당내 사정을 잘 아는 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인재 영입을 해왔던 그 연계선상에서 연장선상에서 함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만큼 공관위 내에서 이철규 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재 영입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오늘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용환 그 공관위원장이.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천 결과를 보시면 과연 이철규 그 의원이 정말 윤핵관으로서 여기서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공정하게 공천 관리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등장하고 혹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공천이 이루어지는지 결과로서 말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공관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의원들 출신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외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공관위원은 다음 차기 총선에 대해서 심판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심판이 직접 경기에 뛰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과거 공관위원들은 전부 불출마를 하신 분들로만 구성이 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 혁신위에서 영남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를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을 때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번에 공관위원까지 들어왔고 아직까지 불출마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심판이 경기까지 같이 뛰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 다른 정치 이력이 없는 분들의 불출마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용산에 지금 핵심적으로 용산에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이철규 의원이 과연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인지 그것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초점은 윤심인 것 같습니다. 이 세 명의 의원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정영환 위원장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심판하고 선수 같이 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밝혔듯이 본인은 그 어떤 이번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과실은 따먹질 않겠다. 나는 백의종군하겠다라는 뜻을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출마해야 될 분들은 출마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뭐 중진들이 모두 불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이고요. 장동혁 사무총장을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0.5선. 그러니까 최소한 재선 이상급이 사무총장으로서 그 전체 총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친윤계와는 거리가 먼 분들을 비대위에도 그렇고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역시 함께 당연직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내심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결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공공선을 위해서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해서 헌신할 지금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전과는 다른 공천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다시 민주당 얘기로 넘어왔는데 민주당 추가 이탈 물음표로 잡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도 이제 이낙연 대표 그 전에는 원칙과 상식 총 4명의 이탈자가 나왔지만 이게 과연 4명에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더 나올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어제 잔류를 선택한 윤영찬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영찬 의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왜 남냐라고 하시는 분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윤영찬 의원이 이번에 탈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권 여당의 천하용인 같은 경우는 좀 결이 다릅니다. 아하. 그 김용태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부터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지금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전까지도 같이 네 분이서 공히 탈당 선언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갑자기 회고를 하셨어요.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사람들의 말로는 지금 동일 지역구에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의 그런 사정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탈당하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원칙과 상식을 했던 그 저의조차 의심받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주장하는 곳은 이제 친명계 원외 모임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과거에도 수박으로 분류해서 좌표 찍고 4개 나머지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뭐 이런 식의 공격을 쭉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원칙과 상식으로 뭉쳐서 탈당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었습니다만 돌연 그 발표 탈당 선언하기 30분 전에 본인은 잔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해서 모두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그 현근택 그러니까 후보의 그 성희롱 논란으로 인해서 그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정성호 의원과 주고받은, 그러니까 마치 그 당내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아무 당직도 맡지 않은 정성호 의원과 함께 의논해서 그러면 컷오프 대상이긴 한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에 그러면 경고, 엄중 경고 이 정도로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 봐서는 그렇다면 내게 다시 기회가 찾아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죠. 하지만 또 그 원칙과 상식분들의 얘기를 듣자면 한 그 이틀 사흘 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그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서 현근택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는 가능성이 있기 전부터도 상당한 고뇌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고뇌하는 마음을 토로를 했고, 그리고 그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들의 상당한 만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진실이야 본인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당내에서 오히려 출당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는 외통수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통과자 명단이 나왔어요. 89명의 명단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재판 중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적격 판정이 나온 걸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적격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물론 재판의 계류 중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물론 1심 선고를 받은 의원도 있긴 한데 최종적으로 법원에 확정되지 않은 판결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적격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원들로부터 선택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이 분명히 이 부분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매뉴얼대로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한 매뉴얼이었다. 그런 매뉴얼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적격, 부적격이라는 말에 본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적격한가, 부적격한가를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려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스템 공천을 늘 강조를 하시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데 과연 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으셔서 3년형을 받으셨죠. 확정을 받으셨고. 물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있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마포 갑인데 지금 이러니까 상대당에서는 거기 지금 막 후보들이 여러분이 벌써 4명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주공수안이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적격 판정을 준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매뉴얼이고 이게 무슨 시스템인가.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것은 부패 혐의로 인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직의 경우에도 이런 부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을 박탈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선거에 나가는 겁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분들이 이와 같은 무거운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1심 선고를 받은 분들까지 적격 판정을 냈다. 이거는 유권자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론 들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문제라고 하시는데 어찌됐건 이것 자체는 적격을 통과했다라는 것뿐이지 해당 지역구에는 많은 후보들이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맞고 만약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2심이나 대법원에서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났을 때 어떻게 4년에는 그런 정치 이력의 단절을 적격 심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는 나왔지만 현역 의원 중에 하위 20% 명단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개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 20% 같은 경우에는 20% 마이너스를 해준 거고 10%는 30%나 깎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 거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럼 이들이 과연 탈당하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모든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여야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얻은 득표에서 20%에서 30%를 감산한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경선에서는 꽤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 총선 경선 과정에서도 간발의 차이로 뒤집어진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여기 하위 20%에 포함되고 심지어 하위 10%에 포함된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포함된 것이 확인된 의원들의 경우에는 경선에서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아무래도 이낙연 신당과 같은 그러한 길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발표되면 나올 사람이 많겠다. 뭐 사실상의 컷오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 30%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탈당 러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스템 공천을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그 사이사이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만한 소지가 많아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 적격 부적격 판정도 그게 상당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옥상옥식으로 무엇하러 적격 부적격 판정을 하고 나서 또 공청 심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혁신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 당에서 출마 안 하겠다는 두 의원한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받아들이겠습니까? 글쎄요. 오영환 의원과 김웅 의원인데 두 분 다 불출마 선언을 진즉부터 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세대로 볼 때도 젊은 층에 속하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노선으로 볼 때도 상당히 본인들과 맞는 결이기 때문에 제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두 분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성향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 신당과 일견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근 불출마를 선언하는 마당에 지금 개혁신당에 합류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아무래도 불출마를 고수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